대한민국 프로파일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기둥 표창원 권일용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프로파일러이자 소설가 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설가. 예. 안녕하십니까. 천만 배우 프로파일러 권일종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네.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소설가와 천만 배우 이게 뭡니까? 소설가 소설을 쓰세요? 네. 어떤 소설을? 추리 소설이죠, 당연히. 사실 제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셜록 홈즈였어요. 예. 셜록 홈즈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건 줄 알고 꿈을 꾸다가 제 가슴속에 있었던 예. 셜록 홈즈를 이제 한국형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소설을 지금 쓰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설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또 뭐, 예, 책이 곧 또 나오겠네요. 우리 권일용 교수님은 왜 갑자기 천만 배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범죄도시 4에 예. 서울경찰청장으로 출연을 했었어요. 살짝 나오셨었죠? 그래가지고 살짝이 아니고 이게 무려 30초가 넘었는데 그 정도면 살짝 아닌가요? 아주 비중 있는 아니 역할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도 대사가 봤으니까. 있었어요. 예. 아주 중요한 대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일 튀는 장면이었었잖아요. 저도 봤었는데 제일 튀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제가 잡을 놈들 대가리 수만 세 자리예요, 세 자리. 그래도 세 자리면 해야지.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는 거야. 법이 범죄를 앞서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도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는 있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예. 욕을 많이 먹었죠. 뭐 AI로 바꿔라. 뭐 국어책을 읽어도 이런 국어책이 없다. 근데 어찌됐건 천만 소위 좀 배우. 발연기 좀 하신 거잖아요. 발령이 아닙니다. 예. 정말 그 정도 발가락역이죠, 발가락역. 그래서 소설 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누구나 원대한 꿈을 꾼다. 누구나.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나온 걸 보고 이제 좀 자극을 받은 거죠. 한 가지 제가 자신하는 거는 뭐예요? 권일용의 연기보다는 제 소설이 낫다. 이건 정말 네. 예? 자신합니다. 사실 저는 몰랐는데 두 분이 이게 굉장히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그러세요. 그렇긴 하죠. 아니 이제 99년이면 두 분 나이가 34살. 서로의 좀 네. 첫인상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 이렇게 이제 과학수사계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이 높은 사람들 계장 막 이런 사람들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쟤 누구냐 그랬더니 뭐 별로 영양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굳이 몰라도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 인물 아니다. 네. 중요 인물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대학 교수인데 뭐 영국 가서 프로파일링을 공부했다고 해서 정말 쓸데없는 애구나. 왜냐하면 말이에요. 이 범죄를 잡는데 영어 하나도 필요 없고 무슨 영국에서 셜록 홈즈 막 이런 얘기하길래 그래도 이제 원대한 꿈을 꾸는 애구나. 이제 이런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뜬구름 잡는 친구구나. 맞아요. 뜬구름 잡는 친구구나.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뭐 영향을 네.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사람 아니다. 지금도 그래서 별로 경쟁자라는 생각이 없어요. 좀 표창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제가 처음에 딱 서울경찰청에서 권일용이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딱 저는 그때 떠오른 게 불독이에요. 불독. 예. 한 마리의 불독이 딱 있고 그 불독과 같은 뭔가 고집. 고집이 좀 세겠다. 예, 고집도 세고 좀 성격이 좀 더럽겠구나라는 이런 인상이 딱 느껴지면서 그동안 제가 성격이 더럽겠고. 예. 이 인상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첫인상이었어요. 첫인상은 두 분이 좀 공통적으로 서로 끈끈하게 맺고 이런 사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군요. 아니 근데 두 분이 그러다가 좀 이제 술 한 잔을 걸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이때 권 교수님이 표창원 교수님의 노래하는 거를 보고 노래 더럽게 못한다고 생각을. 더럽게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노래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노래를 못하더라도 그냥 박수 쳐주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못했어요. 아니에요. 이 평가는 우리 냉정해야 되거든요. 예. 어떤 노래를 하셨는데요 그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아주 최악의 노래들은 다 연습. 권 교수님은 노래 어떠셨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 교수님도 별로 그렇게 뛰어난 그럼요. 뭐 좀 웅얼웅얼거려요. 무슨 자기는 음유시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뭐 작고 부드럽고 막 이렇게 아니 노래 성향이 완전 달라요. 감정을 그냥 막 너무 막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락커고 예. 아, 듣기 싫어 죽겠어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진짜 다른 두 분이 이렇게 또 저 친분을 좀 쌓게 되면서 권 교수님은 현장을 누비던 1호 프로파일러로 제 1년에도 막 수백 건씩 나가고 3,500건이 넘으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출동하는 현장들은 다 나갔어요. 표 교수님은 경찰대 졸업 후에 영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1호 경찰학 박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두 분이 진짜 만드신 게 굉장히 좀 많다고 그래요. 사실 프로파일러라는 말도 익숙지 않았던 때예요. 그렇습니다. 네, 잘 도대체 뭐지 모르고. 프로파일러가? 그때는 이제 사실 프로파일러가 이제 저 혼자밖에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걸 접목시켜서 수사를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이때 제일 궁금했던 건 첫 번째는 과연 이런 범죄가 나왔을 때 외국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느냐 이걸 벤치마킹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외국에서 자기가 프로파일링을 공부했다라고 온 경찰대학 교수가 있다고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아까 봤던 그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물어봤죠.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는데 현장의 경험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상당 부분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많은 자문을 받았죠. 과거에 발생했던 그 사건들 한 3,000여 건이었던가 이걸 전부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거를 면담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 이제 숙제가 있었는데 이 방식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160개의 항목을 만들었어요. 이 범죄 현장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특징들을 160개를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한 범죄 행동 유형을 분석을 해놓으신 유형이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해자의 특성. 침입의 방법, 뭐 부수고 들어왔느냐, 아하. 뭐 몰래 들어왔느냐 이런 항목들이죠. 그다음에 뭐 범죄 피해자를 공격할 때 범죄 현장에 있는 도구를 썼느냐, 가져왔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항목들입니다. 그 아. FBI의 바이캡이나 또는 캐나다의 바이클래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사건과 우리 사회에 맞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직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이 쓰는 항목이 80개 정도가 됩니다. 정제되어 있던 거. 엄청난 작업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사용한 범행 도구의 특성, 또 현장에서 행한 범죄 행동의 특성, 뭐 이런 각각 요소별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 거죠. 방대한 대한민국형 프로파일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 초기 프로파일링 기반을 다지고 예리한 분석력과 현장 경험으로 30년 넘게 많은 사건을 해결하셨는데 두 분의 노하우가 합쳐져서 함께 해결한 첫 사건이 바로 유영철 정남규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무려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4살 유모 씨는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달아나던 37살 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됐던 건 기존에 벌어져 왔던 범죄자들의 범죄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난 범죄가 나타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이 막 진행되던 중에 유사한 환경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범인이 자기가 다쳐가지고 피를 마당에서부터 외부까지 길거리까지 흘리면서 도망가는 적이 있었어요. 한쪽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누가 오더니 한 아주머니가 아까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서 마당에 있는 수도를 틀고 손을 씻고 피를 닦고 갔다. 그럼 아줌마 빨리 신고를 하셨어야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넘어져서 그랬는지 자기가 다쳐서 그랬는지
그냥 피가 나니까 그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112에 전화를 해서 누가 우리 집 마당에서 손 씻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못 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 이거 우리 유영철 사건 수사하면서 이렇게 피 묻혀가지고 차 타고 도망갔을 것이라고 차 수사 엄청 했거든요. 이거 아닐 수 있다. 피 묻히고 낮에 가도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유영철은 피를 거기서 그냥 쓱쓱 닦아가지고 지하철로 가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피 닦고 갔거든요. 아무도 신고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 역할들인 거예요. 아니 그 두 분이 꼭 또 해결하고 싶은 미제 사건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아, 참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아픈데요. 2010년 10월 달에 발생했던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그 공원길에서 이제 원래 자기 아르바이트 시간도 아니셨어요. 이 피해자분이 대학생이셨는데 네네. 간호학과 귀가하시던 길에 이제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아주 정말 좀 가혹하고 처참하게 이제 피살 당하고 그 시신이 그 수로변에 이렇게 유기됐던 사건이에요. 간호학과 졸업을 앞두고 서울 병원에 취직까지 할 예정이었던 동생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견 당시에 얼굴과 몸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있었고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마음은 그랬어요. 가면서 이 정도 이런 내용들의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금방 범인을 체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듯이 피해자는 평상시에 이동을 하는 장소도 아니었고 시간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피해자를 타겟으로 정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너무 없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계획과 비계획이 너무 섞여 있는 이런 사건이어서 과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패턴과 범죄자의 패턴 딱 만나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둘이서 같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그 시신에 흙이 묻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며칠씩 토론을 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리 찍힌 무늬도 그렇고. 그 하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전체가 흔들리는 이 문제가 생겨서 어찌됐건 저는 미제 사건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좀 늦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결정적으로 범프로 얘기처럼 반드시 해결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께서요 손톱 밑에 범인의 DNA를 확보해 두셨어요. 범인의 DNA가 있습니다. DNA 일치하는 그 사람이 발견되면은 맞습니다. 범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은 분명히 잡힌다. 또 하나의 기대는 이춘재처럼 다른 범죄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서 이제 비교만 하면 범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질 않았어요. 아울러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16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16년째 들어가요. 그런데 여전히 범인은 이제 그러면 난 안심이겠네? 이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넌 이제 잡힐 거야. DNA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았어. 또 현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미제 사건 전담팀이 이 사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력한 용의자들 찾아나가고 그러니까요. DNA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범인 앞에 갑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의 한을 더 깊게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진 너무 더 힘들고 어렵게 고통 주지 말고 빨리 자수하기를 권합니다. 아니면 반드시 DNA 가지고 범인 앞에 수사진이 갈 겁니다. 아니 그저 요즘 두 분이 유심히 보는 사건이 있다고 그래요. 예, 어떤 사건입니까? 최근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는데 교제폭력, 스토킹, 하루에 한 40여 건씩 교제폭력이 신고가 된 것만. 예. 신고가 된 것만요. 예.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건 훨씬 더 많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2, 3일에 한 명씩은 사망하고 있어요. 피해자들께서. 진짜요? 네. 구체적으로 사건을 좀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기억하시겠지만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강남 한복판의 건물 옥상에서 네.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대 의대 맞아요. 생, 또 마지막 본과 4학년이었죠.
곧 의사가 될 또 수학 능력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수능 만점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자기 여자친구를 그것도 이제 교제 폭력의 일종이죠. 처참하게 이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대입 수능 만점자로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숨진 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이런 데이트 폭력을 이제 두 분이 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알아차리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참 개개의 경우마다 다르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사안이 워낙에 이제 다 이게 또 네. 다만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해줬던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내 핸드폰을 자꾸 보려고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고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가 꼭 알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건 맞아요. 무조건 헤어지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통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이야기를 할 때 뭐 협박성 말을 한다. 뭐 만약에 뭐 나를 떠나면 난 자기의 자해나 자살을 암시한다든지 가만 안 둘 거야라고 공격을 한다든지 이 협박을 하면서 하는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혹시라도 손에 원치 않는 접촉을 하고 막 폭력적인 그러한 물리적 접촉을 한다. 그건 완전히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헤어지셔야 됩니다. 요 정도 이야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상황에 대한 관계도 있는데 이런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누군가 옆에 교제하는 사람이 생기면 포장을 잘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가까워질수록 어떤 갈등 관계나 사람을 대하는 스트레스 해소의 방식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언어 폭력, 그다음에 뭐 물리적 폭력, 그다음에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면 그 폭력은 결국 나한테 온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분은 좀 직업병 같은 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프로파일러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안을 좀 의심의 시선으로 좀 바라본다든가. 후배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후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요. 집은 어디에 구했냐 그랬더니 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을 보러 가면 야 여기는 뭐 침입이 진짜 용이하고 그렇지. 응? 여기는 이게 직업의 특성상 그런 걸 또 저쪽에서 침입할 때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것만 뭐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범죄와 관련되어서 모든 일상을 보는 것이 사실 맞아요. 뭐 이제 습관화된 거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업의 특성상.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오면요 지금도 손부터 먼저 봅니다. 뭐 들고 있나 손에 뭐 위험한 거 들고 있나 이런 거부터 먼저 보이고요. 제가 그 축구 선수 오랫동안 축구 선수 한 유명한 분하고 같이 방송하는데 네. 그 안정환이가요.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처음부터 안정환 선수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라니까. 예. 둘 중 역시. 예. 프로 방송이냐.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뭐 숯불 같은 걸 들고 뒤에서 누가 지나가잖아요. 굉장히 놀래요. 뒤에서 내가 태클 거는 거를 늘 이게 신경이 쓰다 보니까.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본인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줘서 알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경찰대 교수 시절부터 길을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서서히 서행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나 이제 아이들이 왜 안 가냐고. 그럼 저는 길을 가다가 이제 앞에 어린이나 여성분이 걸어가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남자가 따라가 성인 남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어린이가 부모님을 만나거나 학원 같은 데로 들어가거나 혹은 여성분이 또 차에 타시거나 이렇게 된 걸 보고서 이제 출발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직업병처럼 저도 모르게 있더라고요.